지금까지 가짜 내추럴 콘텐츠를 진행하며 거짓말 탐지기, 혈액 검사, 도핑 테스트 등을 진행하며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배제된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도핑 테스트, 그리고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혈액 검사. 기존 2회 진행을 결정했던 혈액 검사는 참가자분들의 정상 범위를 벗어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측정됨에 따라 만든 6회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몇몇 크리에이터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짜 내추럴 콘텐츠에서 호르몬 수치를 분석해주시는 현 약물 사용자이자 과거 내추럴 보디빌딩을 해왔던 이코치님과 내추럴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정권님의 의견 충돌이 꽤나 격렬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권님의 주된 주장은 거짓말 탐지기의 신빙성에 관한 이야기, 남성 호르몬의 변동성과 내추럴 선수들의 다이어트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변화를 다룬 논문에서 0점대가 측정된 표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약물 사용자이신 이코치님의 시각이 약물 사용자라는 관점으로 편향되어 있기에 내추럴들의 관점에서의 주장도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 이코치님과 정권님이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흥수 오지게 두는 이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하정권입니다. 서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정권님이라는 분을 SNS에서 봤을 때부터 야, 이 친구는 정말 좀 순수한 친구구나. 마음에 안 들었죠. 마음에 안 들어서 저의 의견을 이코치님에게도 공유하기 위해서 뭐 스토리도 해서 이코치님 태그하고. 저는 또 안 좋은 쪽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운동 쪽에서 정말 깨끗하게 운동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가짜 내추럴 컨텐츠에서 이코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본인의 편향된 의견을 주게 되면 정말 많은 여론이 선동될 수도 있고, 인간의 악함을 더 많이 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로이더 쪽의 시각도 눈여겨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다. 지금 출연진들이 진짜 내추럴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진짜 내추럴인 선수가 이코치님의 편향된 의견 때문에 가짜 내추럴 선수로 오명을 씌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 억울하죠.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초에는 거짓말 탐지기. 정건님 같은 경우에는 SNS상에서 혈액검사 수치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큰 게 아니다. 훨씬 중요한 게 거짓말 탐지기다. 많이 아쉬웠어요. 수치만으로 이 사람을 가짜 내추럴이라고 할 수 있지?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는 추정이고 혈액검사는 사실 그냥 팩트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추럴이라면 더 큰 누명을 씌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팩트, 거짓말 탐지기가 무조건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다가 가짜 내추럴에서 제가 거짓말 탐지기 찍었던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아이디를 바꾸셨었죠. 남빌정으로. 정권님이 제시하신 내추럴 선수의 다이어트에 따른 남성 호르몬 변화에 관한 논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내추럴 선수들이 남성 호르몬이 0점대가 나올 수 없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해외 피트니스 전문가들과 논문에 따르면은 저도 좀 신선했어요. 내추럴들의 남성 호르몬 저하되는 거를 측정을 했던 논문이 있는 거라서 저도 그걸 보고 0점대가 나왔다 그래서 99.9% 로이더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아닐 수 있겠구나. 내추럴 선수가 그 시즌에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남성 호르몬이 0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신빙성이 저는 생겨서. 근데 이제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상자들이 과연 진짜 내추럴이냐. 아직도 의심은 너무 크죠. 만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코치님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작빌정, 이제 남빌정이 되어버린 정권님. 이 로이더들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특히 경구제를 비타민처럼 주워먹는 애들의 숫자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내추럴을 믿는 것도 자유고 로이더를 믿는 것도 자유지만 로이더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저희는 만남을 가지기 전 꽤나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두 분의 이야기를 각자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꽤나 날카로운 썰전을 주고받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두 분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더 착하게 생겼네. 처음에 들어올 때 오래 알고 지낸 형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워낙 영상으로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친근하죠? 맞아요. 지금 잠깐 동안 본격적인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 제일 불편한데요? 생각보다는 조금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을 갖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짜 내추럴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호르몬 수치를 분석해 주시는 걸 담당해 주고 계신 이코치님과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정권님과 함께 지금 자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두 분께서도 이래저래
스토리라던가 콘텐츠를 통해서도 약간의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치님께서는 저희 콘텐츠에서 맡아주셨던 대로 본인의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호르몬 수치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실 거고요. 정권님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권님의 생각, 논문을 찾아보면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럼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가장 큰 테마는 현재까지의 혈액 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참가자분들의 호르몬 수치를 각자 정리해서 준비해왔는데요. 이 코치님은 이 수치들을 보고 지금까지 본인의 경험과 주변 약물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반대로 정권님은 몇 가지 논문을 봤을 때 남성 호르몬만으로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치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각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생각 및 근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참가자인 조영지 선수의 지금까지의 혈액 검사 결과 및 호르몬 수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조영지 선수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진행했던 조영지 선수의 첫 번째 검사 결과, 9월 28일 진행했던 두 번째 검사 결과, 10월 4일 진행했던 세 번째 검사 결과, 조영지 선수의 요청으로 10월 14일 진행됐던 네 번째 검사 결과,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11월 23일 진행했던 다섯 번째 검사 결과, 그리고 이 코치님의 제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2월 21일 진행한 추적 검사 결과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총 6회에 걸친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 분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첫 번째 참가자인 조영지 선수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영지 선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호르몬 수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코치님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용재님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조주님이 저한테 몸과 보내주셨을 때는 99% 정도는 로이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볼륨감 자체가 일반인이라고는 보기 진짜 어려운 볼륨감을 갖고 있었고 저 역시도 내추럴로 운동을 해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추럴일 때는 사실 그렇게 볼륨을 만드는 게 저는 불가능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정도의 볼륨감과 0.7이라는 남성 호르몬은 존재할 수 없다. 저도 과거에 약을 쓰다가 약을 끊었을 때 남성 호르몬이 0.75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 데이터를 대입해 봤을 때는 조영재라는 친구가 약을 쓰다가 약을 끊고 가짜 내추럴에 참가했다라는 쪽의 의견이 정말 한 90% 이상 가까울 정도로 든 생각이 딱 그거였습니다. 내 과거랑 똑같구나.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뒤로 가잖아요. 9월 28일로 갔을 때 남성 호르몬 마찬가지로 1.36, 그리고 10월 12일에 1.23, 그리고 이제 11월 23일에 시합이 끝나고 나서 몸이 회복되고 나서 측정을 했더니 5.84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저도 진짜 좀 신기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하고 10일, 40일 만에 남성 호르몬부터 내인성 호르몬까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걸 보고는 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이 사이에 조주님이 도핑 테스트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핑 테스트에 감지가 안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자연 회복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도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사실 로이더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로이더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하고 내인성이 회복되기까지 사람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인성하고 남성 호르몬이 회복되는 게 보통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단 40일 만에 이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조주님이 세밀하게 도핑 테스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도핑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면 이 친구는 내추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근육량까지 이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몸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만들어준다면은 저는 이제 조영재라는 친구가 정말 슈퍼내추럴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는 됐습니다. 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불시 도핑 테스트를 총 3번을 진행을 했고요. 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10월 26일 날 첫 번째 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11월 23일 날 두 번째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세 번째는 11월 30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타이밍 딱 좋아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인바디 수치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최근의 인바디 수치로는 근육량이 49.6으로 그러면은 야 진짜 공룡인데 근데 물론 아직까지 이 도핑 테스트의 결과가 다 그렇죠, 나온 건 아니죠. 야 근데 이게 진짜면은 진짜 놀랍네요. 이거는 야
첫 번째 결과를 보고 0.7이라는 수치와 굉장한 볼륨, 이 두 가지로 인해 약물 사용자라는 의혹이 강하게 들었으나 통상적으로 4에서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호르몬의 회복 속도 대비 대회가 끝난 이후 조영재 선수의 호르몬이 회복되는 속도를 봤을 때 조금은 의혹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10월 26일, 11월 23일, 11월 30일 총 3회의 도핑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 코치님의 제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적 검사와 인바디를 통해 근육량이 49.6까지 회복됐음을 확인. 도핑 테스트의 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면 내추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권님의 이야기 또한 들어봐야겠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권님은 뭐 영재 씨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하고 싶으신 말 좀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내추럴 선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 내추럴이어야 가능한 몸이긴 합니다. 몸을 보지 않고 호르몬의 변화만 봤을 때는 내추럴이라면 0점대가 굉장히 낮은 수치긴 하지만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재 선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오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23년 12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미스터 서울인 2024년 5월에 첫 대회를 나갔고, 그리고 7월에 내추럴 프로퀄리파에 나갔고, 11월에 몬스터짐까지 어떻게 보면은 총 기간으로 따지면 11개월 이상의 다이어트를 한 거고, 처음 테스토스테론 이 검사지를 보면 8월 30일입니다. 8월 27일이네요. 이것만 봐도 9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한 상태에서 잰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남성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반론이 있어요. 반론 내주세요. 다이어트를 길게 했다면 진짜 혹독한 다이어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조영재님의 몸을 봤을 때는 절대 혹독한 다이어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호르몬들이 어쨌든 지방에서 파생이 되는 것들인데 지방층이 그렇게 많은데 0점대까지 내려간다는 건 정말 의문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의문이고, 저는 실제로 같은 대회를 나갔어요. 7월 내추럴 프로퀄리파를 나갔고 그 친구의 몸을 대회장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뭔가 몸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내추럴 선수의 지방층은 아니었어요. 두껍고 수분도 차 보이고, 하지만 이게 나와버린 거죠.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되나? 그래서 저는 의문점을 가졌어요. 만약 이 친구가 내추럴이라면 절대적인 체지방 퍼센트와 남성 호르몬이 관련이 크게 없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칼로리 결핍이 절대적인 체지방보다는 남성 호르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정권님이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는 지금까지 저희가 포커싱을 맞추고 있었던 체지방 자체, 체지방의 퍼센테이지보다는 영재 씨의 사례를 봤을 때 오히려 칼로리 결핍 상태가 지속됐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라던가 전반적인 호르몬들의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인다는 아니고 그것이 남성 호르몬에 더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가능성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선수들마다 지방층이 실제로 달라요. 로이더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층이 두껍게 실제로 태어난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극시즌이 되면은 한 끼에 쌀밥을 80g을 먹거든요. 근데도 안 빠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방세포의 개체수와의 연관성을 보긴 하는데, 만약에 조영재 씨가 지방세포의 개체가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칼로리를 계속 유지했는데도 지방이 안 빠진 거라면은 요거는 타당한 얘기가 될 수는 지금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포인트 하나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백업이 될 만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신 게 있나요? 제가 확인한 논문들은 다이어트를 약 6개월 정도 진행했을 때 내추럴 선수 한 명의 테스토스테론의 변화를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 논문을 보면은 6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했고 9.2에서 2점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회복 기간 후에 다시 9점대로 올라옵니다. 이런 걸 봤지만 사실 그거를 백업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그분의 체지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대회 준비를 했을 때 저희가 말하는 대회 준비 체지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체지방 때문에 낮은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번외로 준비하고 있는 게 로드 투 제로 점이라고 지금 급하게 극시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지금 실시간으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왜냐면 어제 1500칼로리밖에 안 먹었고 오늘도 지금 500칼로리밖에 안 먹었어요. 운동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서 만약 제가 한 달 동안 급격한 극시즌 다이어트처럼 칼로리 낮게 먹고 유산소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성 호르몬이 정말 0점대, 1점대가 나온다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체지방률보다는 저희가 말하는 칼로리 결핍 양과 칼로리 결핍 기간이 남성 호르몬 변화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는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꽤나 길어진 다이어트 기간으로 인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논문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이 코치님께서 말씀 주신 극도로 낮은 체지방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다이어트가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주된 원인은 낮은 체지방률 혹은 적은 칼로리 섭취로 결핍 상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정권님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족한 칼로리로 인한 영양 결핍이 낮은 남성 호르몬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급격한 다이어트를 진행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그 결과를 공유 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젠 어쨌든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의견을 더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과정은 굉장히 철저한 것 같습니다. 더 추가하거나 그럴 거는 없다고 봐요. 전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치님께서는 조영재 선수의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조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을 엄청나게 해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내추럴일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 반반 정도. 원래는 진짜 많이 의심이 됐었는데 회복 탄력성을 보면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경구제를 사용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TRT 수준의 호르몬을 투여받은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거라는 추가적인 생각은 떠올랐습니다. 정관님 같은 경우에는 영재 씨 관련해서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조영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회복을 하는 추이를 봤을 때 내추럴 선수들의 대회 후 호르몬 변화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95%는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회 후의 호르몬 수치가 보여진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치님은 첫 번째 참가자 조영재 선수가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 50% 내외, 내추럴일 가능성을 50% 내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관님은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 5% 내외, 내추럴일 가능성 95% 내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영재 선수에 관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두 번째 참가자인 최정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최정희 선수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지금까지 검사 결과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진행했던 최정희 선수의 첫 번째 검사 결과, 9월 28일 진행했던 두 번째 검사 결과, 11월 8일 진행했던 세 번째 검사 결과, 높은 프로락틴 수치로 대학병원에서 11월 28일 진행했던 네 번째 검사 결과, 그리고 이 코치님의 제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2월 9일 진행한 추적 검사 결과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검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재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도면 충분히 잘 나눈 것 같고요. 두 번째 참가자인 최정희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시합을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내년에 지금 대회를 준비를 하겠다. 완전 비시즌인 거고. 완전 비시즌인 상태십니다. 네, 지금까지 총 4번의 혈액 검사를 진행한 상태고요. 한 번은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뭐 최정희님 최초 혈액 검사를 보면은 24년 9월 19일 날 혈액 검사를 시작을 했고요. 최정희님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예 시합 준비를 하지 않는 비시즌. 칼로리가 저하된 상태도 아니고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건강한 상태였죠. 그렇지만 한 가지 포인트는 최정희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장두수증이 좀 있다고 말씀을 주시긴 장두수증 질환이 있긴 있었네요. 뭐 어쨌든 시합을 준비하는 저지방 상태도 아니고 저칼로리 상태도 아닌 상태였던 걸로 봤을 때 최초의 혈액 검사를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22살 아주 어린 나이인데 최하 수치가 거의 뜬 거죠. 2.53이라고 하는. 이걸 봤을 때도 사실 의심은 좀 비슷했어요. 가짜 내추럴이라는 컨텐츠를 참여할 때 약을 끊고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처음에 요거를 보고 들었고, 영상으로도 좀 느껴졌던 게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내추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밝고 맑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이런 느낌인데 로이더 특유의 그 느낌이 굉장히 진하게 저는 솔직히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데이터를 기반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아무튼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이 친구도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혈액 검사가 9월 28일 날 했는데 내인성은 조금 더 떨어졌고 남성 호르몬도 2.09 더 낮은 수치의 남성 호르몬이 떴죠. 10일 만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떨어져서 이때도 확신이 더 가중됐어요. 보통 약을 끊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저하가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검사 결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3차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은 살짝 올랐습니다. 이때는 약간 남성 호르몬이 오르고 내인성도 올랐는데 새로 추가된 프로락틴 검사를 했을 때 프로락틴이 고프로락틴 혈증에 해당되는 33.9라고 하는 높은 프로락틴 수치가 나와서 전형적인 프로게스테론을 건드리는 남성 호르몬을 썼던 분들의 증상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게스테론을 건드리는 남성 호르몬을 스테로이드를 쓰면 이렇게 이제 프로락틴이 증가가 돼요. 실제로 이제 보디빌더 분들 중에 옛날에 이제 미국의 보디빌딩 커뮤니티 보면은 자기 찌찌를 짜서 우유 받는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애들이 있었어.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고프로락틴 혈증에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심이 아주 많이 증폭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본 건데 카바골린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프로락틴 수치를 낮추는 약이 도핑 성분은 아닙니다. 카다에서도 그냥 허용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거를 먹으면은 이렇게 프로락틴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안 눌러주면은 프로락틴이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최정희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거에 관련된 어떤 치료나
전혀 케어도 하지 않았다. 그럼 변동폭이 진짜 희한한데요? 33을 갔다가 8을 갔다가 다시 20으로 갔다가 이게 더 신기한 건데 그럼? 이 친구는 뭐 개인적으로 로이더 시각에서 봤을 때는 프롤락틴 수치를 건드리는 그런 약물을 쓰고 나서 약을 끊고 케어를 안 하면 당연히 내인성하고 남성 호르몬은 저하가 오고요. 반대로 프롤락틴은 증가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프롤락틴이 정상으로 들어왔다가 이때는 이제 프롤락틴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드는 건데 일단 최정희 선수는 안 먹었다고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날 다시 한 번 더 혈액 검사를 했더니 프롤락틴이 또 20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한 번 눌렀다가 안 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게 이 친구가 처음에는 프롤락틴을 안 쟀잖아요. 처음에 쟀으면은 프롤락틴 수치가 더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내인성하고 남성 호르몬을 누르는 작용도 하거든요. 아마 제 예상에는 프롤락틴을 먼저 쟀다면은 더 높았던 게 지금 서서히 좀 떨구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첫 번째 검사를 보고 정상 범위 내의 수치지만 20대 초반으로서는 낮은 호르몬 수치로 인해 조금은 의혹이 들었고 그 이후로 더 낮아진 호르몬 수치, 프롤락틴의 변동폭 및 내인성 호르몬의 수치들의 변화 또한 그리고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듯한 결과로 약물 사용자와 유사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11월 23일, 12월 7일 두 번의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정권님의 이야기 또한 들어봐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정권님은 하고 싶으신 말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이 코치님께서 첫 번째 검사나 그런 걸 보셨을 때 남성 호르몬이 낮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낮은 상태가 맞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런 호르몬을 보고 이게 의심할 만한 호르몬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2.53이 낮긴 하지만 표준 수치는 2.49에서 8.36 사이 안에 들어오는 수치이긴 하거든요. 두 번째는 2.09인데 2.09 같은 경우는 표준 수치에서 벗어났지만서도 기존 2.53에서 변동할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3.11이 나왔고 5.24가 나왔는데 남성 호르몬만 봤을 때는 의심할 만한 남성 호르몬인가? 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프롤락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주셨는데 프롤락틴 수치가 약물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오를까요? 여기에서 변동폭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의 변동폭과 유사한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사실 로이더들이 밝히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지를 본인들이 좀 숨기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예민하잖아요. 우유가 나올 수 있다는데 이거를 쉽게 밝힐 수가 없는데 병원에서 고프롤락틴 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치를 보면은 20에서 25 이상을 고프롤락틴 혈증으로 일반적으로 진단을 한다고 해요. 뇌하수체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100, 200 이렇게 엄청난 수치로 뛰어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약물 사용자들, 스테로이드를 써서 프롤락틴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실험을 할 수도 없는 게 저도 약물 사용자인데 고프롤락틴 혈증을 만드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도 변동이 있을 텐데 그렇죠. 변동이 있는데 아예 눌러놔요. 스테로이드를 쓸 때 같이 들어갑니다. 프롤락틴 수치가 안 올라가는 약을 그냥 같이 넣어요. 무조건. 근데 그걸 빼고 한다는 거는 옛날에 무지하게 했던 애들은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돼 있는 애들은 무조건 프롤락틴 수치는 낮추는 약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방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과연 로이더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라는 대한 질문을 이건 알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두 번째 검사 결과는 조금은 범위가 벗어났지만 남성 호르몬 자체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능한 수치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게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물 사용자라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이 코치님은 최정희님을 몇 퍼센트 정도로 의심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저희는 약물 사용자이신 이 코치님과 내추럴 운동인 정권님, 관점이 다른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참가자 조영지 선수의 6회 혈액 검사, 그리고 두 번째 참가자 최정희 선수의 총 5회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이 조금은 길어진 관계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참가자 최정희 선수에 대한 두 분의 견해, 세 번째 참가자인 최승엽 선수와 네 번째 참가자인 김영빈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최종화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원활한 제 삶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멤버십을 도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